오늘은 여러분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플라스틱 용기, 특히 PVC 매트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마트에서 반찬을 구입하실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배달 용기에서는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다른 제품들에서 더 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험적으로 아주 소량의 특정 물질을 소주잔 4분의 1 정도 섭취하였을 때 5분에서 10분 이내에 시력을 잃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PVC 소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매트나 바닥재, 생활용품 등에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입니다. 다만, 이 소재는 원래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소제라는 첨가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데요. 이 성분은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며 인체에 들어올 경우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다양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해 첨가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 또한 점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모두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통해 여전히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환경 가소제라는 이름으로 대체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홍보하며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역시 일부 연구에서는 독성이 발견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PVC 소재는 가능한 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PVC 매트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D등급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니 당장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PVC는 서서히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표면이 닳고 가루가 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매트 표면이 점점 하얗게 변하거나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분해 물질은 공기 중에 날리거나 아주 작은 마찰에도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매트 위를 기어 다니거나 맨손으로 만졌을 경우 손에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가소제가 인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VC 매트는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며 초기에는 D등급이던 제품도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A등급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은 일정한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나치게 아껴서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사용하던 매트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고귀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F킬러, 살충제 같은 제품도 처음에는 저위험군인 C등급 정도이지만 사용 방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충제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살충제와 방향제 등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살충제 성분에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진 역시 유사한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충제는 분명 유용한 제품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성분을 직접적으로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충제를 장시간 흡입하는 경우 그 제품을 A등급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방 안에 모기가 있을 때는 문을 살짝 열고 가볍게 뿌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 안에 숨어있던 모기들이 대부분 사멸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문과 창문을 열어 잠시 환기를 시켜서 공기 중에 남아있는 살충제 성분을 제거하신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취침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을 열어놓았을 때 모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보다 훨씬 더 유해한 것은 바로 살충제 성분을 그대로 들이마신 채로 잠을 자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살충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 중 하나는 알레트린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속하며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굳이 인체가 많이 노출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살충제를 사용하신 후에는 최소한의 환기를 통해 냄새와 잔여 성분을 제거하신 뒤에 방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방향제 관련 연구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 연구진이 생활화학 제품과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3가지 특정 제품이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보통 향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살균 또는 방부 목적의 화학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장시간 사용 시 해당 성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방향제가 오히려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 역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위험성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방향제 제품들은 별표 처음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위험 등급 A등급 별표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등급이 B, C, D등급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제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 제품들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계셔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호흡기나 인지기능에 민감하실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인테리어가 완료된 공간, 그리고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습기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새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외부도 멋지게 완성되었지만 내부 역시 새로 칠한 페인트와 가구 등으로 인해 특유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공간에 들어가면 처음엔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박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새 건물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매우 놀랐고 그만큼 새로 시공된 공간 안의 공기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인트, 가구, 접착제 등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르말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 가구나 신발에서 나는 새 냄새도 사실 좋은 향이 아니라 유해 성분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베이크아웃이라는 방식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이는 새 집에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외출 전 보일러나 히터를 강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높인 뒤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기화합물들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배출되며 귀가 후에는 즉시 환기를 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난방비가 들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실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휘발성 물질들은 새 집이나 새 가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송에서는 포르말데히드 측정기를 일반 가정집 안에 설치한 실험을 했습니다. 해당 집은 새로 지은 곳도 아니었고 오래된 침대와 가구, 옷장이 있는 일반적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측정기의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내에 남아있는 휘발성 유해물질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며 따라서 오랜 시간 거주한 집이라 하더라도 환기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1번씩은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눈에 띄게 줄어들 때까지 계속 환기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많이 사용하시는 가습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수기 물을 사용하면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정수된 물은 미생물 번식이 더 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의 물통 내부는 특히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통을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초음파 가습기를 작동시키면 세균이 포함된 미세 물방울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 미세 입자는 코를 통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 건강에 민감한 분들께는 매우 유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얼굴 가까이에 두지 마시고 코에 너무 가까이 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실 경우 미생물의 번식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수돗물이 증기 형태로 변해 흡입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증기 형태로 들이마시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청결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청소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며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겨울철에는 오전, 오후 2차례 청소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겨울철에 가습기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호흡기와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가습기의 증기가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 가볍게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성능이 D등급 수준이라 하더라도 관리 상태에 따라 C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필터 때문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이 많으며 다양한 필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필터는 장기간 사용 시 소재가 조금씩 분해되면서 미세한 가루 형태로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필터라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은 새 필터로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즘은 필터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에어컨 자체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기본 필터 역시 자주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비닐에 그대로 씌운 채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은 특수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방식인데 세탁 후에도 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젠, 클로로포름, 톨루엔 등의 물질이 사용되며 이들 물질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후에는 옷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냄새를 맡아보시면 용제의 잔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 후에는 옷을 환기시킨 뒤 보관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 용기의 외면을 보시면 PP 혹은 PE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 PE는 폴리에틸렌으로 이들은 흔히 폴리올레핀 계열의 플라스틱이라 불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개봉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그대로 두게 되면 내부에서 휘발성 물질이 계속해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물질은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를 흡입하게 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제품 포장을 제거한 후 베란다나 바깥 공간에서 햇빛에 일정 시간 말려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한 휘발성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면 해당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안전등급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옷이나 기타 섬유 제품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장재에 남아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반찬 등을 구입하실 때 포장재의 표면을 살펴보시면 PP 혹은 PE라는 표시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는 각각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폴리올레핀 계열의 소재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불안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실험을 통해 국내산 PP 및 PE 소재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외 제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고려하시다 보니 플라스틱 용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어떤 가정에서는 색이 바래고 표면에 흠집이 심하게 난 용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분해되면서 조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세제, 음식물, 열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내부 조직이 점차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용기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 음식물과 함께 섭취될 수 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 미세 플라스틱과 잔류세제를 동시에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된 용기는 가급적 교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경우 초기에는 안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재가 열에 약해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론 PP와 PE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 시 일반적인 조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오래된 용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만은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과하신다면 본래는 안전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마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나 정보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연마제가 실제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방송까지 진행했던 최초의 사례로서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연마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성분이 제품 표면의 미세한 틈 사이에 잔류하게 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실 때 일반적인 세척 방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묻혀 닦아보면 검은 잔여물이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마제입니다. 주로 탄화규소 또는 탄화알루미늄과 같은 성분이 사용되며 이들 물질은 인체 섭취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면 국제압연구소 기준으로도 잠재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호흡을 통한 노출 기준에서 평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입을 통해 섭취하였을 때 다른 물질과 함께 작용하는 복합 독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사용 전에 연마제를 반드시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마제는 단순히 한번 닦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묻혀 닦은 후 다시 세척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제거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스테인리스의 부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재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는 철을 기반으로 하여 니켈이나 크로뮴 등을 혼합한 합금으로 내식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절대로 녹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물이 오래 닿아 있거나 세척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보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에 붉은 기운이 나타나는 부식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식품을 조리하거나 보관하게 되면 니켈이나 크로뮴 등의 금속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신 스테인리스 제품의 경우에는 표면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시고 붉은 기운이 감지되면 과감하게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사용하신 제품은 사용 전 표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며 미세한 부식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배달용기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회용 배달용기는 PP 또는 PE라는 비교적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유해 물질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재사용하시다 보면 표면이 손상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거나 세제 잔여물이 남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 용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재사용을 하시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일부 이슈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검은색으로 된 제품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검은색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색이 기존 색상을 가리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부 부품에 검은색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고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들이 일회용 식품 용기와 같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으로 혼입되어 재활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배경에는 난연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난연제가 첨가됩니다. 만약 이 성분이 재활용 과정에서 식품 용기에까지 섞이게 된다면 그 용기가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난연제 성분이 음식으로 용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 난연제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재활용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주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알루미늄은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표면이 벗겨지면서 소량의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소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특히 표면에 코팅이 추가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 용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소재든 코팅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손상된 상태라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해 성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코팅이 벗겨진 제품은 미련 없이 교체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다음으로 비닐 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랩의 경우 대부분 LLDPE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랩으로 음식을 감싼 후 전자레인지에 가열했을 때 겉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특수 장비를 통해 관찰해 보니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인체에 섭취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용 랩은 원래의 용도대로 단순히 덮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열을 가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 등급이 낮아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소용 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정육점 고기 포장 등을 보면 가정용 랩과는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업소용 랩은 매우 잘 늘어나고 접착력이 강합니다. 이는 용도에 따른 특수한 가공 처리 때문이며 가정용 제품과는 다른 재질 및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소용 랩의 주재료는 아직까지도 별표 PVC, 폴리어마 비닐, 별표라는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PVC 랩에는 식품 포장에 적합하도록 가소제라는 성분이 첨가되는데 이는 랩을 더 유연하고 잘 늘어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일부 가소제 성분이 기름진 음식과 장시간 접촉하거나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음식 속으로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가소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조차도 독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연구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권장드립니다. 첫째, 마트에서 고기를 구입하신 후에는 곧바로 랩을 벗기시고 둘째, 가정용 랩, LLDPE 등으로 다시 감싸 보관하시거나 드실 만큼만 조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왜 업소에서는 여전히 PVC 랩을 사용할까요?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실제로는 시각적인 효과와 보관성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VC 랩은 포장했을 때 수분이 차지 않아 내용물이 신선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정용 랩을 사용하면 수분이 맺혀서 제품이 탁하게 보여 신선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여전히 PVC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PVC 랩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되며
잘 사용하면 괜찮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A등급 이상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S등급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8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자동차 워셔액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워셔액에는 메탄올이라는 성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메탄올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예를 들어 소주잔의 3분의 1만 마셔도 실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워셔액은 유리창에 뿌리는 거니까 우리 건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환기가 되지 않으면 산소 부족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항상 일정 부분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워셔액을 유리에 뿌리면 그 액체가 공기 주입구 부근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증기로 변해 차량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직접 실험한 결과 공기 중 메탄올 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눈이 따갑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럽에서는 이미 메탄올 워셔액 사용이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에탄올 기반 워셔액으로 대체되었으니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가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식당이나 전골 전문점 등에서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이 고체 연료의 주성분 역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을 고형화시켜 만든 이 연료는 불이 잘 붙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소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체 연료가 타기 전에도 많은 휘발성 메탄올이 공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기자가 전골 식당을 방문하여 공기 중 메탄올 농도를 측정한 실험에서도 눈에 띄게 유해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환경과 방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께 눈이 좀 침침하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네, 침침하긴 해요 하시면서도 다들 그러려니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대부분이 그 증상을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치시는데 사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넘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실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고체 연료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실내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면 실제로 많은 식당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러한 연료를 사용하는 음식 메뉴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에어프라이어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음식이 조리될 때 식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 특히 아스파라긴과 당류가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국제암연구소 IAERC 기준으로 2군 A등급, 즉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류되어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과거에 감자칩이나 튀김류가 이 물질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많은 제조사들이 이를 줄이기 위해 제조 방식과 온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고온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거나 가볍게 덮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며 그만큼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은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위험하냐 아니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이면 아무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용 방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산업 발전을 고민하는 공대 교수로서 오히려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도 국민 건강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돕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직하게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정확한 정보만 알고 계시면 무엇이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